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어, 자극적인 성관계를 하고 싶어, 기혼자와 기혼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만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남자가 문제다,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여성들도 불륜 많이 합니다. 근데 배우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불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잠깐만요, 이렇게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정말 최악의 사례. 배우자가 병투병을 조금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병투병을 한다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정말 희생적으로 병간호를 해줬어요. 근데 병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갑작스럽게 호전되고 있었다 싶었는데 좀 갑자기 가셨어요. 이제 유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짐을 막 다 정리를 하는데 모르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꺼져 있는 걸 충전해가지고 봤더니 투병하는 기간에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불륜 대상이 1명도 아니고 2-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내가 이게 다 낫기만 하면 너한테 가겠다. 지금은 내 옆에서 그래도 병수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옆에 놔두는 건데 내가 이것만 다 나으면 너한테 갈 거다. 이런 내용을 엄청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슬퍼하면서 유품 정리를 했는데 그걸 봤으니 얼마나 배신감과 충격이 크겠어. 이제는 또 원망할 대상도 없잖아요. 내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좀 따지고 해야 속이 풀릴 텐데 그냥 이 사람은 나를 기만한 채로 떠났구나, 이게 되니까 화병이 계속 남는 거죠. 그거는 보면서 이래도 되나? 정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너무 매정했다. 이게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아서 더 아파지신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얘기 못하는 거면 불륜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는 후배 여직원하고 저녁에 단둘이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 내 배우자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면 그것도 불륜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낮에 집에 애들 다 유치원 보내놓고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해. 근데 근처에 사는 사람이 같이 나들이 좀 같이 갔다 오재, 단둘이 남자가. 이거 배우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불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잠깐만요, 이렇게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막 이렇게 불륜이라고 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 말 못한다, 그러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불륜은 언제나 늘 존재해 왔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수면 위에 드러남으로써 이게 좀 많아졌구나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바람 피웠어도 그래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바람 피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절대 나이가 어떻게 됐든 사회생활을 하든 말든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치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그게 문제가 돼서 상간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아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고 성관계도 하고 싶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자극적인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 중에는 또 이성적으로 너 너무 예쁘다, 당신 너무 멋져요, 이런 것들을 받고 싶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본능이 살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당신하고만 사랑을 하겠다. 이 약속을 좀 더 중요하고 크게 여겨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본능에 지배당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어, 자극적인 성관계를 하고 싶어, 이거에 이끌려서 불륜을 하는지, 이걸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능에 의한 것이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자만 불륜을 저지르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륜의 대상자는 필연적으로 사실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이성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여성인 것이고, 물론 그건 있어요. 기혼인 남성과 미혼인 여성이 불륜을 하는 경우가 기혼인 여성과 미혼인 남성이 불륜을 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쪽이 꼭
기혼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불륜할 때에는 기혼자와 기혼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만 바람을 많이 피우는데 남자가 문제다,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여성들도 불륜 많이 합니다. 남편 몰래 불륜 저질러가지고 발각되어서 남편 몰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별에 따라서 아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큰 공통된 심리는 내가 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더 인정받고 그 매력을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이런 감정에서 기인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조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여성분들은 나의 성적인 매력을 상대방이 더 좋아해주면 그거에 이끌려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그냥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너 됐어, 약간 여성성을 잃은 것 같았는데, 밖에서는 정말 내가 아가씨 때처럼, 그냥 젊었을 때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다시 뭔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서 불륜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다른 게, 나를 외모적인 것보다 그냥 능력적인 걸 인정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가령 내가 40대, 50대야. 내가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이라고 하고 다들 내 말 한마디면은 꿈쩍 못하고 하는데, 집에서는 분리수거 좀 해, 빨래 좀 해, 돈 벌어오는 걸로 뭐 이렇게 유세야,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이성이 어머, 당신 와이프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왜 능력을 인정 안 해줘? 진짜 이상하다. 당신은 너무 멋있고 정말 능력도 빼어나고 최고예요. 이러면 내가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 밖에서는 나로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륜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집안에서, 가정 내에서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정 욕구들을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해소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숨소리를 못 숨깁니다. 바람이 발각돼가지고 저한테 배우자가 바람 폈어요 이러고 오는 게 대부분 바람이 시작되고 3개월까지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그 초기의 설레임, 뭔가 새로운 긴장감 들뜨잖아요.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랑이란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거를 감추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런 행동, 숨소리에서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배우자의 촉,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배우자는 긴 시간 나와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속옷에 신경 써요. 갑자기 막 밖에 나와가지고 전화 통화한다고 오래 있다 와요. 갑자기 안 쓰던 향수를 써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평소와 다른 행동이거든요. 그냥 달라진 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눈에 도드라지는 거냐, 이걸 뿐이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이상한데 기운이 바뀌었다, 오로라가 바뀌었다, 숨소리가 바뀌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 무조건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랑에 빠졌다, 내가 갑자기 불륜을 시작했다, 다 똑같아요. 다만 여성분들은 좀 더 외모를 가꾸죠. 근데 남성분들도 외모를 가꾸는 건 똑같지만 좀 더 돈을 많이 쓰는 입장이긴 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남녀 돈 지출하는 비율이 같다고 해도 남자가 좀 더 돈을 많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나 용돈 좀 올려줘, 혹은 비상금을 뭔가 꽁쳐두려고 하는 게 생기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 부쩍 신경 쓴다든지 나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남자는 어떻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무따 1위는 직장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등산 동호회가 1등이다라고 하면 직장이 90이면 나머지 10 중에 1위가 어떤 동호회다, 이런 개념이지 무조건 1위는 직장이에요. 같은 부서든 다른 부서든 내가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영업상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집이 아니고서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이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밖에서 일하고 재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알지, 오히려 저는 부모님은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오래 하는데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보니까 아, 프로젝트가 어땠어? 아, 같이 일하는 A씨가 너 좀 별로지 않아? 맞아, 진짜 별로야. 대화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휴, 또 됐다. 언제 다 설명하냐. 뭐 A가 별로였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A가 어떤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에이 됐다, 피곤한데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독보적인 1위는 직장 내 불륜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이 아마 동호회일 건데요. 동호회는 사실 등산은 옛말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다 등산에서 만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온라인 어플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밴드에서 지역 모임 하는 경우, 혹은 동청회 모임도 네이버 밴드 같은 걸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많이 만나고, 뭐 모임했을 때에는 등산뿐 아니라 뭐 요즘에는 뭐 골프 모임, 뭐 테니스, 공연 같이 가는 모임, 이런 데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등산 동호회는 7, 8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거죠. 그래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무시당해서 너무 힘들었어. 내 배우자가 나를 때렸고, 뭐 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날 너무 압박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혼을 한 다음에 만났어야죠. 중요한 거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만남을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불륜이 발각돼가지고 소장 받았어요. 근데 저 억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한 소리 드리는 게, 물론 내가 결혼 생활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면 이혼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지, 내가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배우자의 그런 성향을 감내하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불륜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땐 이혼해야죠.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이혼을 한 다음에 뭐든지 흠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야 나도 완벽하게 배우자 떨쳐내고 새로운 사람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리하지 않고 불륜 저지르면 나는 그때부터 불륜남일 뿐이에요. 내 행동 정당할 수 없거든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잘 안 쓰고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에 간 목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워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까먹고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안 쓰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현금만 쓰세요. 대부분 카드 내역 같은 게 들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바보인 건 뭔지 아세요? 현금으로 사놓고 현금 영수증을 그 상간자 명의로 해가지고 들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애써도 꼬리는 잡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현금을 써놓고 현금 영수증 입력한 거 영수증 때문에 들키기도 하고, 뭐 그리고 블랙박스 코드 뽑아놓는 거는 너무나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로그 기록이 조회가 된다는 걸 아셔가지고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 텔레그램 많이 쓰십니다. 내가 야근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녁에 딴짓하러 가야 되니까 야근하는 날 사진을 여러 개 찍어 놓는 거예요. 옷까지 갈아입어 가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왜냐면 우리 인증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여러 개 찍어 놓고 저녁에 야근할 때마다 나 지금 야근 중에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인증자를 띡띡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사진 정보 있잖아요. 사진 카톡 같은 걸로 다운받아도 사진 정보가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근데 그건 또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정말 애쓴다. 그렇게 증거용 사진까지 미리 찍어놓고 딴짓을 하러 가는구나 싶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비교하는 말은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 말은 그냥 꺼내는 순간 파국이에요. 파국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사사로운 것도 비교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여보, 우리 애랑 너무 시간을 안 보내주는 것 같아. 주말에 같이 뭐 시간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안 되죠. 주말에 시간 좀 보내자. 그 영순의 아빠는 그렇게 주말마다 놀아준다는데 영순의 아빠는 돈도 더 많이 벌어. 근데 더 많이 놀아주는 거야? 파국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성별을 바꿔도 똑같습니다. 여보, 요리 학원을 좀 다녀봐. 이거 입맛에 안 맞아. 뭐 요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큰 싸움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보, 요리 학원 좀 다녀봐. 아니 집에서 뭐 요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야, 내가 보니까 내 친구네 아내는 원래 하나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뭐 요즘에는 진수성찬이래. 이러면 그 집 가서 그 여자랑 살아.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배우자에게 서운한 거 이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두 사람 간의 대화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누군가랑 비교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인이든
연예인이든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든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누구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그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전 말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말투라는 거는 내가 애 봐줄 테니까 좀 쉬어. 너 저번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죠. 근데 좀 쉬어. 내가 봐준다고 해도 너는 그러냐? 좀 쉬라니까? 이래버리면 뭐야,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투,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다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좀 말을 정말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근데 이 폭언이라는 건 단순히 쌍욕을 한다고 그게 폭언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뭐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좀 억압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비교하면서 상처 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냥 내용 자체는 욕이 섞이지 않았어. 근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도 폭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얘기를 할 때에는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같은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또 말로는 말 예쁘게 해야 돼요 하지만 저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잖아요. 막 엄마 바빠. 알았어, 저번에 말했잖아. 그만해. 알았어. 끊어. 이게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충 말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배우자도 똑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나 결혼하고 1년차 이럴 때에는 약간 남이라는 의식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말 예쁘게 해야지. 내가 또 욱할 뻔했네.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내가 엄마나 형제자매 대하듯이 그냥 막 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하면 진짜 그냥 제3자, 우리 PD님과 저와의 사이만도 못하는 그냥 완전 남이 되는 거거든요. 배우자는 가족이지만 또 철저하게 남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건 서로 간의 착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30년 살았는데 말 안 해도 다 알지.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싫어해. 이거 해주면 이것만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내가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 배우자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할 거야. 혼자 그냥 속단하고 오케이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봐도 똑같거든요. 저희 아빠도 니네 엄마는 생일 때 이런 거 사주는 거 싫어해. 됐어, 그냥 넘겨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엄마도 말로는 됐어, 뭘 그런 걸 해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기념일 때, 생일 때 뭐 챙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긴 시간만큼 상대방을 어련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말할 필요 없다, 혹은 들을 필요 없다, 저쪽도 똑같겠지 뭐 하면서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교 갔다고 다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마련이고 부부 사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 알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뭐냐면 대화가 재미없으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같이 한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해봐야 더 알겠어.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착각인 거거든요. 내 배우자는 이걸 얘기해도 모를 거야. 이거 얘기해도 굳이 관심 없을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배우자를 섣불리 판단하고 그럴 거야 라고 결론 지은 거에서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송 중간에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은 소송 중간에 마음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셨는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냥 너무 답답해서였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게 다 통보식. 우리 이제 이사 간다, 준비해. 우리 이번에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제사하기로 했으니까 준비해. 자녀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 이렇게 하려면은 생활비 몇 달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아니, 의논이라는 게 없고 매사에 통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참았죠.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 연세 드시고 하면은 뭐 칠순기념, 뭐 환갑기념 이렇게 여행 보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여행을 갔는데, 아니 여행지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갑게 대화를 잘하고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의견도 잘 물어보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살갑게 얘기해라,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철저히 또 무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혼 소장을 딱 접수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 돌리지 않을 자신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무조건 이혼밖엔 답이 없대요. 근데 제 남편분이 소장을 받고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이혼 사유가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들었나 봐요. 계속 이혼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는 무조건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판결 받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남편분이 자기가 정말 이 와이프한테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조금만 달래요. 얘기를 하러 가가지고 한 20분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오늘 조정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정기를 한 번 더 잡기로 뒤로 밀어놓고 이제 이혼을 하시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소송 취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소장을 받고 본인도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살갑게 얘기도 해보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많이 듣고 자기도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부부 상담도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극복이 된 건 아니죠. 근데 평생 독불장군이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정말로 부부 상담도 가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몇 년이 꿍꿍 앓았던 게 그렇게 노력하는 말 몇 번 했다고 마음이 또 금세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중요합니다. 딱 상담을 했을 때 저한테 오시는 그 당사자분의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 저는 그건 정말 냉정하게 딱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된다. 이걸 내가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걸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다 그런 대화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대화가 잘 되면 또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을 예쁘게 못하는 거, 소통이 안 된다, 내가 A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B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부상담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요즘에는 뭐 부부상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담 과정 거치면서 극복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1, 2년 차 이때 한 번씩 큰 위기를 겪는데 부부상담하고 나서 와, 나는 내 배우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 상담사님이 해석을 해줘서 드디어 그 속뜻을 알았어. 속뜻을 알고 나니까 그럼 최악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내가 이혼을 결심했어. 이혼 직전이니까 부부 상담 해볼까? 이게 아니고 부부 생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냥 초기에 너랑 나랑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부부 상담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부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애칭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연령 불문. 50대든 60대든 자기야, 우리 애기, 그렇잖아요. 뭐 공주, 뭐 우리 오빠, 이런 정말 달달한 호칭. 자녀들이 보고 엄마 아빠 아직도 나이에 안 맞게 그런 호칭을 써?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애칭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부부 사이가 뭐 자기야, 뭐 우리 애기 뭐 해! 이러지 않잖아요. 호칭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 대화도 부드럽게 되니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극에 달아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은 고정입니다. 호칭이. 누구 아빠는 좀 양호해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그래도 양호한데 야, 너 네가 그래도 잘났다, 이렇게 한 글자로 된 호칭들이 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 부르는 거는 뭐 누구씨, 그러니까 선으로 만난 분들이 그런 거 많던데요. 누구씨 그랬어요? 누구씨? 네 그랬어요? 이런 거 이름으로 부르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커플들, 어린 커플들, 동갑내기 그런 커플들도 사실 서로 이름 부르는 것보다 야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싸울 때. 일단 이혼 소송 중에 그냥 다시 살아야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혼 상담 받고 나서 변호사님 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볼 거예요 이런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나? 남들은 이렇게 사는가? 나만 이렇게 좀 사는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 이혼 상담 받으러 오시면 처음에는 다 돌려보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토대로 진짜 이혼이 정답인지 좀 심도 깊게 고민해보세요 말씀드리면 정말 70-80%는 변호사님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혼 상담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배우자가 이걸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상담 과정에서 혹시 근데 이 배우자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보면 분명히 그 당사자분도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럼 이제 객관적인 제 3자의 입장이니까 근데 이건 잘못하셨죠. 이거는 정도가 심해지면 오히려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문제구나 깨닫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혼 상담 중에는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다짐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꼭 그 이혼에 관련한 상담, 변호사 상담을 당장 이혼해야지 이때만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이혼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이혼이 맞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에도 상담 받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분들도 많다.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제 책에도 써놓기는 했는데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이것도 그런 변호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혼해야죠. 지금 당장 도장 찍고 가세요. 선임료 계약금이라도 입금하고 가세요.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바로 이혼해야지. 사실 이렇게 이혼을 완전 부추기는 것도 있거든요. 저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런 곳은 좀 피하시고 다른 변호사도 많이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죄 짓고는 못 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시키면 마음에 부채가 남잖아요. 내가 내 돈 벌자고 남의 멀쩡한 가정을 깨트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고민 상담 겸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당장 이혼 안 하고 뭐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정말 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전치 4주 5주 정말 그 정도는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그 정도 폭행 당한 게 있고 혹은 배우자가 불륜을 한번 용서해줬는데 또 불륜했고 혹은 여러 명이랑 불륜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죠. 힘드시겠네요. 이혼하셔야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돼가지고 혹시 법률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갔다. 근데 오늘 바로 선임하시면 선임료 어떻게 싸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혼 종용하면 그 사무실은 정말 나쁜 곳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선임 계약 완료할 때까지 상담실을 못 나가게 하는 분도 있대요. 정말 그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보면은 다들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면 다들 진짜 천세월 만세월 저 뭐가 억울했고요. 배우자가 저한테 어떻게 했고요.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참고 이겨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라는 그런 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로 배우자만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둘 다 비슷하게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최근에는 조금 오잉했던 게 뭐냐면 내 배우자가 모든 말에 사사건건 다 트집 잡고 시댁과 관련된 일이면 그냥 무슨 경기를 일으키듯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생활비를 나한테 받는 게 한 달에 몇백은 되는데 그걸 그냥 다 흥청망청 써버려가지고 남는 게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제 사건을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의뢰인은 폭행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폭언폭력은 왜 빼놓고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럴 만한 짓을 해서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행사하지 않았다. 내가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자기 와이프를 직접 때리냐. 그냥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막 떽떽거리길래 그냥 물건을 던졌을 뿐인데 이게 폭행이냐 폭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넓은 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런 폭행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혼 사유가 뭐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배우자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내 배우자가 저래.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좀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잘못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고 노력하는 분이라면 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가 뭘 잘못했어요를 찾기 전에 나도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생각해보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하고 소송하고 이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거의 한 2,000분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완전 결심을 내렸다. 결심을 완벽히 내린 순간부터는 한 1년 6개월 정도? 이혼 소송 과정에 꽤나 오래 걸립니다. 정말 빨리 끝나야 1년이에요. 요즘 뭐 1년 6개월은 그냥 기본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건 법원 절차잖아요. 법원 절차를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상대방이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받는 데까지 2, 3주 이상 걸리거든요. 상대방이 받고 나서 답변서 제출하면 재판 기일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재판 몇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 사건의 특성상 어찌됐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조사라든지 부부상담이라는 후속적인 절차도 소송 내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사조사도 보통은 2번 잡히는데 판사님이 가사조사하고 오세요라고 해서 다음 주 바로 가사조사 잡히는 게 아니고 대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건이 조사가 올 때까지. 그런데 사건이 너무 많아서 보통 2회 가사조사하고 보고서 올라오는 데까지 빨라야 4, 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 다 하고 우리가 뭐 재산 알아본다고 재산 조회하고 하면 조회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1년은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저희 의뢰인분들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돼요? 드라마 보면은 재판 2번 하면 판결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그 정도 걸립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내에선 서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고 뭘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렇기 때문에 재산을 나한테 얼마 줘야 되고 그걸 받아보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왜냐면 다들 약간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이 과장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더 화내고 이러기 때문에 소송 중에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빨리 알아채고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면 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때렸어. 이유 불문하고 잘못했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왜 맞을 짓을 했죠? 맞을 짓을 안 했으면 안 때렸을 거예요. 혹은 바람을 피워놓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평소에 잘해줬어야죠. 제가 잘해줬으면 바로 안 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도 배우자 간수를 잘못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저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도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면 그래도 제가 선임해서 사건을 좀 진행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선임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보복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유명해져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선임료를 한 3,000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좀 우회적으로 선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배우자가 어떤 자세로 용서에 임하는지 그 용서를 구한 자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진짜 처음 1주에서 2주는 배우자가 엄청 극대노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추스리기만 하려고 미안해 이렇게 하다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네가 이러면 내가 또 밖으로 나들 수밖에 없어. 이러면 용서해줘도 또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돌았어. 미안해.
내가 그냥 죽을 죄를 지었어 하면서 뭐 배우자가 공인인증서 다 까 오픈해. 너 돈 어디에 쓰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알았어. 내가 동의할게. 다 봐. 그리고 요즘에 뭐 키즈 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는지 다 위치 추적도 서로 다 공유가 되고 핸드폰 뭐 소리 듣기 하면 소리도 들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까라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한 주제에 이런 거 싫다고 마다하겠어. 오케이 할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관계 개선을 하려고 배우자가 뭐라고 하던 간에 다 오케이 하면서 그 배우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들은 한 번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불륜을 용서하고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변호사님 제가 배우자 바람 핀 거 용서하고 산다니까 너 호구냐 그러고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서 저 엄청 불안하게 저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면 용서를 해야죠. 다만 배우자를 용서하려면 내가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정말 다 오케이 하고 그거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바람 피우지 마세요. 다들 뭐 증거 보면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무 사랑해. 너 없으면 죽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자 이래놓고 바람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서로 버리기에 급급합니다. 네가 나 꼬셨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꼬셨잖아 이러면서. 저는 회피형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애기 키울 때 양육 방법, 양쪽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혹은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갈지,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대화로 해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피형의 분들은 뭐냐면 대화를 하길 싫어해요.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우리 전세 만기가 돼가는데 이사 가려면 돈을 어디서 땡겨야 된다. 근데 우리 급여로는 조금 힘든데 뭐 양쪽에 뭐 우리 용돈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양가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필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회피형인 분들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얘기해 하면서 대화를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본인이 좀 짜증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아유 됐어 뭐 잘 됐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래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돼. 우리 아직 대화로 해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되게 간단한 예시를 들었을 뿐인데 회피형인 분들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대화를 회피하고 혼자 그냥 동굴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별을 다 불문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다툼이었을 뿐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다툼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피형 유형의 분들은 좀 피해야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일의 해결을 내 위주로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딴지 걸어 혹은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만족하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회피형 두 개가 결합되면 이제 최악이고요.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피해야 되고 회피형이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황혼이혼이야 꾸준히 많았었고 최근에 도드라지게 늘고 있는 게 신혼이혼인데 그게 결혼하고 1년에서 4년 차예요. 근데 사실 4년 차 이쯤 되면 자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아기가 영유아겠죠? 뭐 돌 한두 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요즘엔 한 사람만 벌어서는 가정 유지가 어렵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출산하고 사실 남편이 육아를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냥 이거는 역할의 문제로서 엄마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케어하고 난 집에 애한테 묶여있는데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랑 똑같이 뭐 밖에 가가지고 경제활동하고 뭐 회식도 가고 승진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왜 나는 내 인생이 없어졌지?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나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내 인생이 없어졌어. 우울해. 왜 내 배우자는 이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 생각이 좀 더 강해지면 뭐가 되냐면 어차피 같이 살아도 나는 이런 모습인데 굳이 내가 이 배우자랑 살면서 이 사람 좋은 꼴만 봐야 되나? 어차피 내가 독박 육아하고 있고 어차피 내가 힘든데 그러면 난 그냥 이혼하고 살래.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 내가 육아를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본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어려운 거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옛날 같은 경우에면 그래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엄마이고 아내니까 내가 참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참고 넘겼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왜 내가 참아야 되지? 나도 힘들게 공부를 했고 힘들게 취직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일방적으로 부부 중에 한쪽만 희생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혼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보통은 황혼이혼할 때 어쩔 수 없이 약자는 어머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나이대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황혼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경제적 약자가 아닐 수 있죠. 대부분 맞벌이도 하고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세대를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집에서 내조하고 아버님이 밖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이혼할 돈도 없고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첫 번째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사회적 시선. 생각보다 뭐가 있으시냐면요. 내가 나이 먹고 이혼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나이 먹고 이혼해서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그동안 잘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두 사람만 같이 살면 되는데 이혼을 한 거 보니까 난 정말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에 또 매체에서 황혼이혼할 때 또 경제적으로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다. 가정주부였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독립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더 큰 게 뭐 어때? 그 유명한 사람들도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 번, 세 번 이혼하고 나오고 요즘 어린 친구들도 다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찾겠다고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짝 찾고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황혼이혼은 내가 정말로 원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좀 결단을 내리기가 예전보다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9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고요.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들 명쾌하고 이제 야무지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저서는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입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가고 싶은데 이것도 얘기하기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자세히 수록해 놓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이혼 사례를 또 제가 사례별로 이제 섬세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